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디언들이 남긴 놀라운 유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동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아예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미시간 지방에서 발견된 인디언들의 유물입니다. 인디언들의 무덤이나 이런 곳에서 발굴된 석판 그림인데 검은색 슬레이트에 그림들을 쫙 그려놓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이 에젠하우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인디언들의 그림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개의 그림인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 제일 큰 그림 하나, 5칸짜리 그림입니다. 5칸짜리인데 맨 위에 뺑 둘러서 잡다하게 뭐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사람 보이고 동물 보이고 사람 있고 여기 또 눈 비슷한 거 그려져 있죠? 하여튼 잡다하게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면 허리춤에 물이 출렁출렁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서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오른쪽엔 새도 한 마리 그려져 있고요. 근데 그 위에 좌우로 네모칸이 쳐져 있죠. 근데 이 네모칸의 숫자를 세어보면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모두 몇 칸입니까? 40칸이죠. 근데 왼쪽도 잘 세어보면 40칸이에요. 좌우로 40칸.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홍수 시작될 때 비가 땅에 40일 동안 쏟아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좌우로 40칸은요, 그림마다 꼬박꼬박 그려져 있어요. 그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칸 그림을 보면 물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햇볕은 쨍쨍. 근데 이 배의 가운데서부터 뭔가 줄줄줄 내려오는데 잘 보면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들이 한 쌍씩 내려오는 게 그려져 있어요. 네 사람의 남자가 만세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팔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대개 성경에서 오른팔은 보호하심, 구원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뭡니까? 이거 무지개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스토리상 무지개죠? 근데 여러분이 인디언들이 남겨놓은 이 석판 그림의 내용과 주제가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는요 새 한 마리가 입에 뭐 물고 있는 것도 그려져 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까마귀, 비둘기, 뭐 물고 돌아와요? 올리브 잎사귀 새로 난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됐을 때 가장 먼저 싹을 낼 수 있는 나무가 꺾꽂이가 되는 올리브 나무 같은 종류예요. 곧바로 부러진 가지에서도 다시 싹을 낼 수 있는. 어쩌다 하나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다 홍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거가 여러분 보통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나 기록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인디안들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서 발견된 거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종교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안들이 가서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도 해요. 야 혹시 유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성경 들고 건너가서 인디안들에게 홍수 이야기 설명해 준 거 아니냐, 그러느라고 그린 그림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그림 속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 웬만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맨 첫 번째 칸 가운데 요 눈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요게 눈을 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떴는데 눈썹을 위로 그리지 아래로 그리는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네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해가 있는데 거기 햇살들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요 첫 번째 칸 요것도 태양을 그린 겁니다. 태양을 그린 건데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아랫부분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만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 석판 그림이 잘못된 건데 다른 석판 그림을 보아도 홍수 이전의 태양은 아랫부분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잘 그려놨는데 홍수 전과 홍수 후가 태양의 모습이 달라요.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궁창 위에 물층, 이런 빛의 굴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궁창 위에 물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인디안 석판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태양이 찌그러진 태양이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수 전에도 태양은 동그랬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 밑에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물리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성경 창세기 읽다가 홍수 전에는 태양의 아랫부만 보였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인디안들이 저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성경을 건네받고 그린 그림이라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디안들도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풀려요. 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는 이후를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홍수 사건의 홍수 전 세상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후손이 모든 정보를 100%다 간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노아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자꾸 끊기네요. 제가 다른 파일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가 물 위에 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참 올리브 잎사귀 새로 난 거. 어쩌다 하나 발견, 그거 도대체 어떻게 성경 들고 건너가서 인디안들에게 홍수 이야기 설명해 준 거 아니냐. 그러느라고 그린 그림 아니냐. 이런 맨 첫 이렇게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아랫부분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만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 석판 그림이 잘못된 건데 다른 석판 그림을 보아도 홍수 이전의 태양은 아랫부분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잘 그려놨는데 홍수 전과 홍수 후가 태양의 모습이 달라요.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궁창 위에 물층, 이런 빛의 굴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궁창 위에 지구에서 바라볼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디안들도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풀려요. 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는 이후를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홍수 사건의 홍수 전 세상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후손이 모든 정보를 100%다 간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지만 이제 내일만 돼보세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실컷 졸다가 노아 방주가 족구장보다 좀 크대 뭐 이러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축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보는 전달되면서 분실되면서 변질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후손 중에는 금방 타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정보를 간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건네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의 그 성경 기록에는 태양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디안들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인데 이 태양에 관한 정보를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석판 그림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디언들이 남긴 놀라운 유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음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진짜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우리들은 그 그랜드 캐년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그 진화론에 의해서 쌓여서 오늘날의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졌다고 우리 배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너무나 거짓말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창조를 증거하는, 창조를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 물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그랜드 캐니언을 포함한 지구상의 이런 지형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일과정 이론이라는 이론이고 또 하나가 격변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되게 어렵죠? 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동일과정 이론은 뭐냐면요. 비바람에 산이 깎여나가고 그 깎여나간 흙들이 강에 실려 내려와서 호수 밑바닥에 쌓이거나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일과정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랜드 캐니언의 이 퇴적층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물 밑에서 쌓이고 또 쌓이면 안 쌓일 리 없건만은 이러면서 계속 쌓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일과정 이론은 이런 퇴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였으면 오래 걸린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와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을 믿는 성경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게 아니고 대홍수와 같은 그런 큰 사건에 의해서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을 1년 만에 순식간에 쌓아 올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변론은 사건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냐 사건이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소리 크다고 임자가 아니라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려면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지 제대로 풀 수가 있는데 이 과학적 연구의 첫 번째 단계가 관찰입니다. 관찰만 잘해도 문제를 아주 잘 풀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쌓인 모습을 잘 보시면 아주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넓게 퇴적층이 쌓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퇴적층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평평하게 쌓였다는 겁니다. 퇴적층이. 자, 그럼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퇴적층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조그마한 호수나 강 밑바닥에 쌓인 퇴적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넓은 바다 밑에서 이 퇴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퇴적층의 경계가 뚜렷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봐도 이렇게 뚜렷하지만요. 이렇게 뚜렷하지만 가까이 가서 봐도 예를 들면 요 밑에 있는 이 바다에서 형성된 퇴적층하고 요 위에 모래 퇴적층의 경계가 마치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 바다 밑에서 육지에서 실려온 진흙층이 먼저 쌓이고 나중에 모래층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처음에 진흙, 그 다음에 모래가 연속해서 쌓일 경우 처음에는 진흙층이 와서 쌓여요. 그러고 나서 연이어서 계속 모래층이 와서 쌓이게 되면 여러분 보통 A처럼 쌓일까요? B처럼 쌓일까요? B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 옆에 딱 서가지고서 지금부터 진흙 반입 금지 이러면서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진흙에서 모래로 서서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오른쪽처럼 쌓여야 되는데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 B처럼 쌓이질 않고 A처럼 쌓인 거예요. 그럼
그럼 연속해서 쌓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 A층과 B층이 서로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한참 떨어진 곳인 홀브룩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A층과 B층 사이에 S층이 600m 두께로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A층 쌓이고 곧바로 B층 쌓인 게 아니라 여기는 A층 쌓이고 S층 쌓이고 난 다음에 B층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이 S층이 쌓이는 동안 여기서는 퇴적이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랜드 캐년 쪽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과 홀브룩 양쪽 지역에서 처음에 퇴적층이 쌓였어요. A층이. 근데 요 그랜드 캐년 지역이 퇴적이 안 일어나려면 이게 물 바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퇴적층이 와서 쌓이면 A 쪽은 안 쌓이고, 아니 그랜드 캐년 쪽은 안 쌓이고 홀브룩 지역만 쌓이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가라앉았다가 그 후에 다시 B층이 와서 쌓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 지역은 계속 물 밑에서 쌓인 게 아니고 쌓였다가 올라갔다가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내려와서 쌓인 거구나.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쌓인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처음에 A층이 쌓였다가 이 땅이 완전히 물 바깥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건 세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바뀌고 그리고 다시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다음에 새로운 퇴적층이 와서 쌓이면 이렇게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새로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세월 지나가고 그리고 환경 변하고 가라앉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쌓이는데 시간 걸리죠.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죠. 올라가서 세월 지나가죠. 그리고 다시 가라앉는데 시간 걸리죠. 가라앉고 나서 또 쌓이는데 시간 걸리죠. 이러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수억 년 동안 저렇게 쌓였을 거다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 그럴듯하시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융기와 침강을 반복하면서 쌓였다고 썼고 그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에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평평한 퇴적층을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너무나 평평하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A층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동안 세월 지나가죠. 근데 세월 지나가는 동안 쟤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얘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넓은 표면이 물 바깥으로 올라와 있으면 강도 흐르고 나무도 자라고 이러면은 그 표면이 평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평평하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경계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은 그 경계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너무나 평평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쌓였다는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이론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이 평평하면서 뚜렷한 경계를 갖고 어떻게 그렇게 넓게 쌓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물이 흐르면서 퇴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 흘렀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 중에 제일 밑바닥 퇴적층이 있거든요, 여기. 근데 그 퇴적층의 한 단면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오른쪽 아래 보이죠? 근데 여기 있는 바위 덩어리를 보시면은요, 직경 5m, 무게 200톤짜리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이 바위 덩어리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이 퇴적층이 형성될 때 함께 실려와서 쌓인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위 덩어리가 집채만해요. 그럼 도대체 이 바위 덩어리가 여기까지 불러올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물속에서 어떤 돌이 휩쓸려서 돌이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돌이 움직이게 되려면 더 센 물이 흘러야 되죠? 근데 이따만한 바위 덩어리가 움직이려면 이따만한 물이 흘러야 돼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이게 휩쓸려와서 쌓이려면은 거대한 물이 흐르면서 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흐르는 속도가 느리면 이 바위 덩어리 못 굴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물이 아무리 빨리 흘러도 흐르는 양이 적어도 이 바위 덩어리 못 굴리죠? 그러면 이 바위 덩어리를 포함한 그 엄청난 흙더미들을 한꺼번에 실어다가 쌓아놓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다 밑에서 서서히 뭔가가 가라앉아서 쌓인 게 아니라는 증거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있어요. 이 그랜드 캐니언 지역만 퇴적층이 형성된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전 지구에 걸쳐서 퇴적이 일어났다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확인이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 표면에는 화산도 터지고 강도 흐르고 이러죠. 근데 이제 화산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뿜어져 나온 이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을 뭐라 그러냐면 화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화성에서 가져온 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불에 녹았다가 굳어진 암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 주변에 진흙이나 모래가 실려 내려와서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을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요 하도 심심해갖고 뭘 조사해봤냐면 지구 전체에 걸쳐서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하고 퇴적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어느 쪽이 빠른지. 자, 여러분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는 속도하고 퇴적암이 지구 표면을 덮는 속도가 지금 현재 어느 쪽이 빠를까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져서 쏟아져 나온 것이 지구 표면을 덮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럼 보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 지구 표면은 뭐가 더 많이 덮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화성암이 더 많이 덮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저렇게 진행되어 왔다면 지금 현재 지구 표면은 화성암이 압도적으로 많이 덮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구 표면을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퇴적암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화성암이 더 많아지고 퇴적암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럼 미래에는 이렇게 될 텐데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면은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어떤 상태가 있었다는 거겠어요? 퇴적암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현재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전 지구가 완전히 퇴적층으로 덮이는 대홍수 심판이 실제로 지구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구 전체에 걸쳐서 조사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그리고 선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말 대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속을 보아도 땅속은 화성암이 95%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비례로 보아도 더군다나 이 화산이 터지면서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는
지구 표면에 퇴적층이 그렇게 많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퇴적층이 지구 표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전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부인하고 싶어도 모든 증거들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셨듯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그런 창조가 여러분 너무나 뚜렷한 증거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회복교는 요즘 계속해서 이 창조론에 대해서 매주 영상을 보고 또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조론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이 진화론자들에게요, 이렇게 창조가, 야, 너희들 그랜드 캐년 그거 아니잖아. 야, 니들 노아 홍수의 증거가 이렇게 있잖아. 전 지구적인 퇴적감이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증거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희들 이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 라고 제시를 해도요, 잘 들으세요. 진화론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그들이 100% 틀렸다는 증거를 제시해도요,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는 두 눈으로요, 자기들 두 눈으로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들이대도요, 그들은 이 창조를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달으면서요, 제가 베리칩을 깨달았어요. 뭐냐? 지금 덕정사랑교회,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연세중앙교회,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이 베리칩을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분들에게 이 베리칩이 상징이 아니다, 이 짐승의 표가 상징이 아니고 베리칩이 이렇기를 하고 매매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일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증거를 다 제시를 해도요, 그분들이 그런 증거를 봐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없으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수밖에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이대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 이 창조의 놀라운 증거들을 진화론자들에게 제시를 해도 진화론자들이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왜 창조에 대한 증거를 보면서도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진화론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명확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들이대도 그들이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붙잡혀서 짐승의 표는 상징이야, 베리칩은 짐승의 표일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들의 생각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똑같은 영에게 지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주장을 아무리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이래 뜨고 이거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고 짐승의 표는 상징일 수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이건 이렇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렸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논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짐승의 표가 상징이라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논쟁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안 먹힙니다. 그냥 우리는 그들에게 팩트만 전달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만약에 논쟁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되려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지옥 소리를 여러분 아시듯이 88개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 세 가지, 베리칩을 주장하면 지옥가, 종말을 주장하면 지옥가 라는 그 지옥 소리를 제가 들을 때는요, 제가 막 역겨워서 막 구토가 날 뻔했습니다. 이 성령님 증인입니다. 제가 막 들으면서요, 제 속에서 막 욕지거리가 막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막 제 영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88개의 그 지옥 소리를 들을 때는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제 안에서 회개가 터지고 어떤 그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라는 것들이 막 나와서요. 지옥 소리를 하나 들으면 또 빨리 다른 것을 듣고 싶고, 또 두 개를 들으면 또 빨리 듣고 싶고, 자면서도 듣고 싶고, 일어나자마자 듣고 싶고, 일하러 가면서 mp3로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막 터져 나왔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그 3개짜리 그것을 제가 지옥 소리를 들을 때는요, 똑같이 김민선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영이 반응하기를 쌍욕이 나옵니다. 에이씨. 저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캐치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육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 진화를 믿는 사람, 창조를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모르는 사람하고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베리칩에 대해서 아무리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요,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 새끼라고 하는 사람들하고요,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논쟁할 때마다 여러분 역으로 그 영이 여러분들을 침범합니다. 제가 많이 이 세계의 짐승의 그 지옥 간증을 들으면서 제 영이 막 이 분노가 일었듯이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영의 작용이 저에게 역사했던 겁니다. 저를 미혹시키려고 그 지옥 속에 담겨있는 그 악한 영의 그 기운이요, 저를 미혹시키려고 작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하고요, 베리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하고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하고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논쟁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가 지켜주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팩트 전하고요, 있는 자료 전하고요, 거기서 스톱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이 자료를 통해서 저 영혼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조에 대한 너무나 이런 증거들을 이야기해도 지나는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베리칩을 상징이라고, 짐승의 표를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팩트를 전했을 때 그 영혼들이 반응해서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 영혼들과 논쟁하는 그런 다소 어리석을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알아서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